만약 한국 사람들에게 이 작은 한반도 지도 위에서 우리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주 많은 이들이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독도, 그리고 제주 남쪽의 깊은 바다, 우리가 제7광구라고 부르는 그곳입니다. 한쪽에는 거센 파도 사이에 서 있는 작은 바위섬 독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쿄의 불편한 시선 아래에서도 수십 년 동안 태극기가 펄럭여 왔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면적이 8만 제곱킬로미터가 넘고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넓은 해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 국제보고서는 이곳을 상당한 석유가스 매장량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하며 한때 이곳을 동북아의 제2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독도는 오래전부터 교과서, 뉴스, 노래, 영화 속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상징이 되었지만 정작 제7광구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충분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민이 흔히 듣는 설명은 이 정도에 그칩니다. 일본과 공동 개발하는 구역이다. 거기 자원이 많다더라. 협정이 2028년에 끝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서울 집값, 자녀 취업 문제, 북한과의 긴장 같은 더 눈앞의 걱정들에 쓸려 들어가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 줄 뉴스가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유엔에 새로운 자료를 단독 제출, 제7광구에 대한 단독 개발 권리 인정을 요구.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뜬금없이 튀어나온 속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반세기 동안 이 문제를 조용히 지켜봐 온 사람들에게 그것은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이 아니라 한국식 조용하지만 결코 놓지 않는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왜 제7광구가 그토록 중요한가? 이 대판격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한국은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중이었고 경제는 약했고 군대는 늘 북쪽을 향해 경계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도쿄는 한일 대륙북 남부 공동개발협정 자판 코리아 조인트 디벨롭먼트 존 JDZ에 서명합니다. 이른바 JDJ 구역은 제주, 규슈, 오키나와 사이에 위치한 해역으로 여러 개의 작은 블록으로 나뉘어 양측이 함께 탐사하고 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가운데 한 구역을 제7광구, 즉 7번 광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엔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 Far East 보고서는 이 지역의 자원 잠재력을 설명하면서 피를 입게 매우 풍부한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곳을 페르시아만에 비견되는 해역으로까지 언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공동개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인이라면 어딘가 씁쓸함을 느낄 만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다를 나눌 때 자주 쓰이는 기본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간선 원칙 미디안 라인, 두 나라의 해안선 사이 거리를 기준으로 가운데 선을 그어 그 선을 경계로 양측이 나누는 방식. 대륙붕 자연 연장 원칙 내추럴 프롤롱게이션, 해저 지형이 어느 쪽 대륙에서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보고 그 지질학적 연장선에 따라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 당시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판례를 근거로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대륙붕의 자연스러운 연장이 제7광구까지 뻗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선호했습니다. 제주와 규슈 사이에 선을 그어 나누면 분쟁 해역의 상당 부분이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측은 명확한 최종 분할 대신 이른바 임시봉합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선을 확정하지 말고 당분간 함께 개발하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 나중에라는 말은 협정 문서에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새겨졌습니다. 협정의 효력은 실제 이행이 시작된 1978년을 기준으로 50년, 따라서 2028년에 협정을 종료하거나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측 모두에게 50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주어진 셈입니다.
그 50년 동안 각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결판의 날을 위해 준비해 올 수 있었습니다. 도쿄가 믿은 것, 시간은 우리 편이다. 20세기 후반 힘의 저울추는 분명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아직 작았고 해양 석유가스 개발 기술도 부족했고 원양 작전이 가능한 해군 전력도 미약했습니다. 협정은 공동 개발이라 되어 있었지만 실제 탐사 작업은 줄줄이 미뤄졌고 눈에 띄는 생산 성과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이 문제에 점점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듯했습니다. 공동 탐사 계획은 줄어들었고 협정에서 요구하는 구역별 담당 기업 지정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쿄의 정책 결정 외교 라인 사이에서는 조용한 확신 하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애매한 상태를 2028년까지 끌고 가자. 그때 가서 경제성이 크지 않고 공동 개발도 제대로 안 됐다고 주장하면 공동 개발 구조에서 빠져나올 명분이 생긴다. 이후에는 일본이 우위에 선 양자 협상으로 가져가면 된다. 이것이 그들의 눈에 비친 조용한 승리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거의 의심하지 않고 믿어온 사람이 바로 일본 외무성의 해양법 전문가 후지모토 유지였습니다. 명문 법대를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일본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독도도 제7광구도 결국에는 국제법과 경제력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도쿄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눈에 한국은 감정적인 상대로 보였습니다. 잘 분노하고 길거리에서 쉽게 집회를 열고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만큼 분노가 식는 나라. 반대로 일본은 항상 감정을 조절하고 국제법을 앞세워 차분히 이기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인인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어디까지나 상대를 낮춰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과소평가 때문에 나중에 펼쳐질 극적인 판세 역전이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한국의 침묵, 포기가 아니라 준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날도 도쿄 중앙부의 관청가 카스미가세키에서 수없이 반복된 평범한 아침 중 하나였습니다. 후지모토의 책상 위에는 한국 외교부가 보낸 제23번째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공문에는 공동개발협정의 이행을 요구하고 새로운 지질조사, 대화, 그리고 개발 로드맵 논의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동안 23통의 공문, 이는 서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후지모토에게 그 서류 뭉치는 그냥 세당기에 넣어야 할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공문을 한 장씩 세당기에 밀어 넣으며 종이가 잘려나가는 소리를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지. 대답하면 상대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냥 모른 척하고 시간을 끄는 게 가장 좋다. 그가 믿는 전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무시하면서 버티면 결국 우리 쪽이 유리해진다. 하지만 같은 시간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회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자, 해양법 전문가, 해양공학자, 외교에너지 관료들이 모여 이 질문에 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 바다를 두고 도쿄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60, 70년대 한국은 많은 국제협상장에서 늘 약자의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상위권 경제 강국이 되었고 조선, 반도체, 배터리, 바우지 같은 첨단 산업에서 선두 그룹에 올라섰으며 해상 플랜트, 심해 탐사, 해양 에너지 분야에서도 빠른 속도로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강대국의 기술을 빌려 써야만 움직일 수 있는 무대가 아니라 한국이 기술을 만들고 수출하는 무대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한 비밀 프로젝트가 조용히 태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도쿄와 베이징 모두를 다시 계산하게 만들 프로젝트, 그 이름이 바로 레비아탄이었습니다. 레비아탄 프로젝트, 한국이 인공지능을 받아 밑으로 보낸 이후 레비아탄이라는 이름은 그냥 멋있는 단어를 가져다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 거대한 바다 괴물의 이름을 빌려온 이유는 기획자들에게 분명했습니다. 이 바다를 지키려면 몇 달간 떠들썩하게 끝나는 캠페인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기술 데이터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레비아탄의 핵심은 구호나 선전이 아니라 지질 데이터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대륙붕 분쟁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해저 지형과 지층은 어느 쪽 대륙에서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1960년대의 흑백 지도를 꺼내놓고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최신의, 더 정밀한,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승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언론이 잠시 관심을 거두었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깊은 층에서 심해 조사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동북아 해역에서 장기간 활동 가능한 지진 탐사선, 해양 조사선을 개발 도입하고 개량하며 해저 퇴적물, 지진파, 해양 지형을 분석할 수 있는 지진 해양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길러내고 심해 로봇, 무인 잠수정, 각종 센서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수천 미터 아래 해저에서 올라오는 미약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는 능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끌어올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한국의 조사선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감시선이 나타났을 때 정해진 선 밖으로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탐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 미터 아래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장비들과 자율주행 로봇들이 조용히 해저를 스쳐 지나가며 기존의 낡은 지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밀한 3D 대륙붕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한국 과학자들은 모니터를 보며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됐다. 지질 단층의 방향, 한반도 쪽 대륙분기 남쪽으로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는지, 일본이 근거로 내세워 온 심해 해구의 실제 형태가 어떠한지, 옛날 데이터로는 흐릿하게만 보이던 부분들이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한국이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현대적인 과학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쿄의 충격, 한국은 조용히 더 멀리 뛰기 위해 웅크리고 있었다. 다시 도쿄, 후지모토의 책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느 평범한 아침, 그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짧은 보고를 받습니다. 새 총리의 독도 제칠 광구 강경 발언 이후 한국 언론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대형 시위도 없고 거친 대응 성명도 없습니다. 도쿄의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한국이 현실을 받아들인 신호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 동료는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보통 한국은 자존심이 자극되면 바로 반응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이건 포기라기보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처럼 느껴집니다. 후지모토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는 평생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한국, 차분한 일본이라는 구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지도 속에서 제7광구는 붉은 선으로 두껍게 표시되어 있었고 제주와 규슈 사이의 넓은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블록처럼 떠 있었습니다. 후지모토는 내부 회의에서 수없이 반복해온 말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협정은 50년짜리 2028년이면 끝난다. 그때까지 눈에 띌 만한 개발이 없으면 일본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다시 협상하면 된다. 낡은 데이터들만 봐도 한국의 자연 연장 주장에는 허점이 많다. 이런 흐름이라면 결국 결론은 일본 쪽으로 기울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날 그의 자신감을 뒤흔드는 소식이 연달아 날아듭니다. 첫 번째 뉴스는 짧은 국제 속보였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예정된 기자회견을 정격 취소하고 유럽행 비행기 탑승. 행선지 네덜란드 데나흐, 헤이그, 브뤼셀도 파리도 베를린도 아닌 국제법의 심장부로 향한다는 사실은 후지모토의 직감에 강하게 걸렸습니다. 몇 시간 뒤 두 번째 속보가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두드립니다. 대한민국 UN 대륙분 관련 기구에 제7광구에 해당하는 해역에 대한 단독 개발 권리 인정을 요청하는 자료 제출. 첨부, 최신 지질 데이터 세트. 일반 시민에게는 멀고 복잡한 외교 뉴스일 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양법을 평생 연구해온 사람에게 단독 개발 권리와 새로운 지질 자료라는 표현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단독 개발 권리란 한국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개발협정은 한쪽이 거부권을 남용해 상대의 권리를 가로막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진 틀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새로운 지질 데이터란 말은 그동안 일본이 의존해온 낡은 지도와 자료들이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날 밤 도쿄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카스미가 세키의 한방에서 후지모토는 생애 처음으로 이 생각을 진지하게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난 27년간 내가 쌓아온 모든 논리가 허술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이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그렇게까지 정밀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리는 없다. 80년대 이후 해상보안청이 줄곧 그 해역을 감시해 왔는데 설령 뭘 했다 해도 군데군데 비어있는 숫자들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헤이그 현지의 한 정보원을 통해 그가 전달받은 요약본에는 그의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7광구 일대의 대륙붕 단면을 고해상도 3D로 시각화한 도표, 각 퇴적층의 두께, 방향, 단층선의 모양까지 세밀하게 표시된 자료. 그 아래에는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정밀 진동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해저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침투적 비시추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이며 협정상 금지된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본은 수면 위에서 문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다고 믿었지만 한국은 그 사이 해저를 통해 조용히 안쪽으로 들어와 훨씬 더 넓고 깊은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인인 우리는 이 이야기가 100% 실제 사건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 심해 탐사와 해양 에너지 기술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연구선, 로봇, 해양 플랜트, 해상 풍력, 여러 분야에서 한국은 더 이상 항상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후지모토에게 진짜 충격은 단지 한국이 데이터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누가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있는가 라는 구도가 조용히 뒤집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일본이 더 많은 정보를 쥐고 있고 한국은 그 뒤를 쫓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7광구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이제 한국 쪽이 더 넓고 더 정밀하고 더 최신의 정보를 가진 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후지모토로 하여금 이렇게 결심하게 만듭니다.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단지 과거에 매달린 완고한 관료일 뿐이다. 그는 휴가를 내고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목적지는 수많은 영토 해양 분쟁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은 도시 헤이그였습니다. 비행기가 하네다를 이륙해 서쪽으로 몸을 돌릴 때 후지모토는 비로소 자신이 평생 머물러 온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27년 동안 그는 도쿄의 밀폐된 회의실에서 문장을 고치고 단어를 고르고 자국에 유리한 법리를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모든 논리가 시험대 위에 올려지는 장소로 몸소 들어가야 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도쿄의 불빛은 금세 희미한 선으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동안 내가 믿어온 모든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50년 동안 진짜 준비를 해온 쪽이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내 화면에서는 새 총리가 독도와 제칠 광구를 언급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결연함, 결단, 영토수호라는 말로 그 연설을 치켜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서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도 없고 자극적인 구호도 없고 감정적인 맞불 발언도 없었습니다. 뉴스에는 그저 짧은 한 줄이 올라왔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단 헤이그에서 국제법 관련 기관들과 협의 진행 중. 많은 사람들은 그 한 줄을 스쳐 지나가는 외교 뉴스 정도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지모토는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승부에서 일본이 진다면 우리는 단순히 바다 한 구역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스스로의 이미지에도 금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그는 헤이그로 향하는 밤하늘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첫 만남. 우리는 공동 개발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것을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헤이그의 늦가을은 춥지만 살을 에일 정도는 아니었다. 바닷바람은 한적한 거리를 가로질러 불어와 각국 국제재판소들이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를 세우며 흘렀다. 평화궁의 정원 안으로 발걸음을 들이는 순간 후지모토는 문득 이곳에서 다뤄졌던 수많은 영토 해양 분쟁들을 떠올렸다. 크든 작든 이 문을 통과해 들어온 모든 나라들은 결국 증거와 논리라는 언어로만 말해야 했던 곳. 그는 한국 대표단을 만나기 전 도쿄 보수 언론이 그려온 이미지에 익숙해 있었다. 감정적이고 목소리가 크고 쉽게 흥분하는 변호인단.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한국 대표단이 빌린 작업 공간은 호화로운 5성급 호텔 회의실이 아니었다. 평화궁 도서관 지하에 자리 잡은 소박하지만 정돈된 작업구역 한 켠. 책상 위에는 정치적 구호가 적힌 두꺼운 서류 뭉치 대신 지질도, 지진 탐사지도, 대륙붕 수심 지형 그래프, 제주 규슈 오키나와 사이 해저 구조를 3D로 구현한 모형들 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그 방 한가운데 낡은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차가 식어버린 커피 잔을 들고 앉아있는 안경 쓴 남자가 있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제칠광구 프로젝트를 자문하는 엔지니어이자 과학자였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캉태준 대륙붕 프로젝트 수석 자문관 후지모토는 수십 년 경력의 노련한 관료답게 언제나처럼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방에 들어섰다. 그러나 강태준이 건넨 첫 인사 한마디가 그를 잠시 멈춰 서게 만들었다. 당신이 바로 후지모토 유지씨겠군요. 지난 10년 동안 저희의 공동조사 제안을 거부하는 공문에 수없이 서명해 오신 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말투에는 어떤 공격적인 기세도, 그렇다고 주눅든 기색도 없었다. 마치 준비해야 할 모든 준비를 이미 끝내고 단지 예정된 시각에 맞춰 상대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차분히 기다려온 사람처럼 후지모토는 애써 담담한 어조를 유지했다. 난 그쪽에서 말하는 새로운 증거가 뭔지 보러 왔소. 만약 그게 단지 오래된 데이터를 다시 그려놓은 지도 몇 장이라면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겠지요. 강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모니터를 돌려 한 장의 지도를 후지모토 앞으로 끌어당겼다.
왼쪽에는 일본이 1980년대에 사용하던 낡은 해저 지질도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해저의 굴곡과 단층, 그리고 한반도에서 제칠광구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대륙붕의 흐름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난 새로운 지도가 놓여 있었다. 왼쪽은 아마 너무나 익숙하시겠죠? 오른쪽은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새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측정 방법은 여기 자세히 적혀 있듯이 초정밀 지진 탐사와 인공지능 해석, 해저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했습니다. 굳이 해저를 뚫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고 공동 개발 협정을 위반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후지모토 씨. 일본이 설마 한국이 거기까지는 못하겠지라고 생각해 온 일을 조용히 해냈을 뿐입니다. 그 순간 후지모토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변화를 늦게나마 직감했다. 예전에는 여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적지 않은 영역에서 그 간극은 크게 줄었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역전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새로운 판에서 한국은 더 이상 뒤따라가는 쪽이 아니었다. 후지모토는 일부러 나를 세우듯 물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공동개발 협상을 다시 여자는 겁니까? 5호로 나누자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양보하라고 압박하러 온 겁니까?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후지모토 씨. 저희는 공동개발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에게 속한 것을 돌려받으러 온 겁니다. 1974년 협정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서는 당시의 힘의 구조가 지금과 전혀 달랐을 때 체결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법은 저희 쪽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일본을 중요한 이웃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존중이 우리의 바다를 내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만 대충 들으면 상당히 강경한 태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면 그 말에는 비난도 모욕도 없었다. 있는 그대로의 논리와 증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에 기반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1980년을 잊지 않습니다. 바다 밑에서 번진 잉크 자국 삼디 지도와 대륙붕 모형들은 후지모토의 머리를 이성적인 차원에서 강하게 흔들었다. 하지만 그를 근본부터 뒤흔든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한 권의 낡은 수첩이었다. 강태준은 서랍을 열어 모서리가 다 다른 가죽 노트를 한 권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건 1980년 제7광부 공동조사에 마지막으로 참여했다가 일본 측의 일방적인 철수 직전에 기록을 남긴 한국 잠수사의 일지입니다. 오래된 보관 창고에서 발견된 뒤로 저희는 이걸 계속 곁에 두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수첩 안에는 약간 기울어진 필체의 글자들이 빼곡했고 여러 곳이 바닷물에 번져 있었다. 월 1, 파도가 높고 바람도 거셌다. 일본 기술자들은 경제성이 없다며 장비를 정리하고 철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장비가 없다면 우리 몸이라도 써야 했다. 오늘 동료 박영수 형이 끝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의사는 압력 장애라고 했다. 그는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도 손에 작은 바위, 조각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손에서 그 돌을 떼어내야 했다. 너무 분했고 너무 억울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이 돌들을 들고 전 세계 앞에서 말할 것이다. 이 바다는 우리의 것이라고. 투박한 문장, 물과 땀에 번져 얼룩진 글씨, 목이 메이는 감정이 섞인 문장들이 읽는 이의 가슴을 조여왔다. 후지모토는 갑자기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많은 보고서를 읽었고 도쿄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수백 페이지나 써왔다. 하지만 이렇게 반대편 사람들이 실제로 치른 대가와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일본이 철수했을 때 그들은 경제 논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어쩌면 그 말이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제칠 광구는 단지 경제성 몇 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바다의 운명이 언제까지나 남의 데이터, 남의 기술에 종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남이 만든 지도 위에서만 움직여야 할 테니까요. 이 일지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결심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이번에는 사람의 폐와 피로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로봇과 센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자. 레비아탄이 탄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야기는 많은 한국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닿아 있다. 다시는 무시당하고 남이 정한 판결만 받아들이는 위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 분단과 전쟁, 원주에 의존하던 시기,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을 거치며 한국은 오랜 시간 큰 판에서 충분히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경험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난 뒤 그 힘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데 쓰겠다는 선택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구석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바다 위 상황을 전하는 뉴스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현대식 일본 군함이 분쟁 해역 근처로 다가갔고 경계선 주변에는 양측 해양 경비선들이 포진했다. 또 다른 방향에서는 제3국의 잠수함이 이 해역을 은밀히 지나가는 것이 포착되었다. 언제든 상황이 악화되면 이 바다가 위험한 실수를 기다리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신호들이었다. 후지모토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소한 충돌, 오해된 신호, 경고 사격 한 번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물었다. 만약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은 물러날 겁니까?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갈 겁니까? 여러분의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강태준은 잠시 말없이 노트북을 열더니 한 설계도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수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K-드릴이라는 해양 시추 채굴 시스템 설계도였다. 이 시스템은 단지 자원을 캐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해상시설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고 보호하는 입체적인 방어 체계를 품고 있었다. 설계되는 시추 펌프 처리 설비 외에도 수중 음향 센서, 수면 레이더, 충돌 경보 체계 등 여러 겹의 방어 장치가 담겨 있었다. 일부 구역은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후지모토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건 그냥 급하게 세우는 임시 시추 플랫폼이 아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에 세운 하나의 요새다. 강태준이 차분히 말을 이었다. 저희는 누구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반도는 이미 수많은 전쟁과 상처를 겪어왔습니다. 대규모 충돌이 또 한 번 일어난다면 이곳에 사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이 플랫폼에 올라와 수십 년간의 준비와 노력을 발로 밟으면서 이제부터 같이 나눠 씁시다라고 말하도록 그대로 두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엔에 제출한 법적 서류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힘으로 진실을 지우려 한다면 그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 준비도 갖춰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우 한국적인 태도였다. 국제법을 믿지만 종이 몇 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 작고 언젠가는 약소국이었던 나라의 목소리가 정말로 존중받으려면 그 뒤에는 실제 역량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태도. 기술, 경제,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함께 있어야 그 목소리도 무게를 가진다. 후지모토는 설계도 위를 흐르는 선들을 바라보며 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시스템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을 젊은 한국인들을 떠올렸다. 그는 깨달았다. 도쿄에서 그려온 감정적인 한국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그는 차갑게 축적된 준비와 뜨거운 감정에서 출발한 의지가 묵묵히 결합된 형태를 마주하고 있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세대가 겪었던 억눌림을 그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 바로 그 감정이 오랜 시간 쌓인 기술 데이터제도 위로 지지대처럼 서 있는 모습을. 한 사람이 말할 때 온 세계가 귀 기울이게 되는 순간 그 뒤에는 50년의 준비가 있었다. 이후의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예고 없이 열린 한 기자회견, 수백 명의 국제 기자들 앞에 나서 제7광구에 대해 정부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밝힌 드문 일본 관료 한 사람, 그리고 스크린에 비춰진 새로운 해저지도 위로 한반도에서 제7광구까지 이어지는 대륙분기 또렷이 드러나는 장면. 잠수사의 일기 일부가 마치 하나의 증언처럼 낭독되고 이 바다를 위해 이름 없이 사라졌던 사람들의 대가가 비로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하지만 이 장면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었다. 그 일본 관료의 발언이 세계에 울림을 주게 된 이유는 그의 뒤에 50년간의 한국의 준비가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만약 새로운 지질 데이터가 없었다면 그의 말은 그저 개인의 양심 선언 정도로 취급됐을 것이다. 만약 수십 년에 걸친 과학기술 프로젝트, 3D 대륙봉 모델, 유엔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가 없었다면 한국이 실제로 그럴 만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믿어줄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박영수와 같은 잠수사들의 이야기, 그 뒤를 이은 세대들의 기술 개발 노력들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끝까지 단순한 자원 분쟁 정도로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7광구는 단지 기름과 가스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한때 약했고 목소리가 작았던 민족이 다시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걸어온 50년의 기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이 느껴야 할 자부심은 일본 쪽에서 우리